민간인증기관 대표로 있습니다. 건국에코인증원이라고요. 충청북도 충주에 소재하고 있고 인증기관 지정번호 50번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친환경축산협회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고 자료 준비를 하면서 이제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자체와 우리 농산물 품질 관련 관계자분들도 오신다고 그래서 사실 이 친환경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부터 어떤 사회적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친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활성화 관련된 워크숍이라고 말씀을 들어서 자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슬라이드로 한 200여 장이 되는데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좀 바꾼 것도 있고 순서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대한민국 농업현황과 인증제도, 그 다음에 인증기준 해설이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아마 그 교재상에 여러 가지 그 법에서 다루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까지 이런 내용들이 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끝나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보시면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주된 내용은 우리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만든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우연찮게 서울 시내에 있는 모 카페에서 중국산 차를 파는 데예요. 중국산 차를 파는데 거기는 자기들은 중국산 우유를 쓴다. 그래서 제가 깜놀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우유와 중국 우유가 쿠팡에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하필이 또 동명이인이에요. 김범석이 요즘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욕먹어 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통 중인 수입 우유, 일본,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산 수입 멸균 우유가 많이 있고 거기에 또 수입 쇠고기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유기 쇠고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우유와 관련된 거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집에서 받아 먹을 수가 있을 정도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유제품이 무관세, 초읽기에 낙농이 무대책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국가별 닭고기 수입량인데 브라질, 태국, 덴마크, 미국. 지금 브라질은 이제 조류독감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을 하나의 커다란 시장이라고 보고 많은 축산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입 국가만 해도 16개 국가예요. 그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누적되는 양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두 번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좀 주춤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주로 삼겹살과 목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냉동뿐만이 아니라 냉장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걸 처음에 왜 보여드리냐면 지속가능한 축산과 어떤 우리 친환경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는 전공이 축산을 했습니다. 사료를 전공했고 사료 영양학으로 학위를 했고 지난 2013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축산 만들기 운동본부부터 우리가 친환경 축산협회가 만들어질 태동기 때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 농가들을 상대로 또는 우리 유통하시는 분들, 생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국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KSQ ISO 17065 인증기관으로 제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기도 하고요. 이 사진은 저도 축산인입니다. 축협 조합원이기도 하고 농협 조합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농업 경영체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매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축사가 200평방미터 이상, 50평방미터 이상인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업 허가자 대상이 되는 거고 이분들은 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정부에서 필요로 한 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교육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농장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퇴직하고
또는 업을 이제 새롭게 축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허가증이 나옵니다. 허가증이 나오지를 않으면 축산을 할 수가 없고 내 이름으로 소돼지 닭을 팔지를 못합니다. 저는 2014년도부터 교육을 받았고 현재도 교육을 받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개인의 회사에 이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인증도 참 많아요. 인증 기관도 이런 친환경 인증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기관, 그다음에 코라스, ISO 지정도 받아야 되죠. 거기다 또 동물복지 축산 교육 기관도 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2008년도에 개업을 했지만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횟수로 보면 거의 20년 차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제도에서 그대로 그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기관 등급 평가를 하는데 처음으로 장관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9년 연속으로 받았던 우수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수기관의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인증기관 협회장을 만 5년을 했습니다. 5년 하면서 2017년도에 설충제 오염계란 사건 때문에 저 임원진이 옷을 벗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대한민국 이름으로 해서 저희 인증 기관인 건국 에코 인증원이 전 세계에 인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 40여 개 국가에 약 140여 품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대한민국을 시장으로 보고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축산물은 거의 없고 농산물 위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인증 현황 표인데요. 이건 저희 건국에서 하고 있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2,200여 농가를 하고 있고 제주도 현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방문하는 이시돌 목장도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는 지 꽤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인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다 식사를 하고 오셨을 텐데 식사 전과 후의 사진인데요. 이거는 GMO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다람쥐가 이렇게 농장 뒤에 매달아 놓은 옥수수를 갉아먹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기만, 오가닉만 글자를 알아서 유기가 뭔지를 알아서 먹었을까요? 본능적으로 유기만 먹습니다. 다람쥐도 하물며 유기를 찾아 먹는데 우리는 GMO 표시제, 완전 표시제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을 갖다 보급하고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알아야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표시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식약처장이 얼마 전에 엊그제죠. 16일 날 심사기관 세계 최단으로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한 거니까 분명히 진행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인증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OP도 있고 EU도 있고 자수도 있는데요. NOP는 미국 인증이에요. 그다음에 EU 인증은 유럽 연합에서 하는 인증이 되겠고 자수는 일본에서 하는 인증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이폼도 있고 할랄 인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폼은 어떤 미국이나 유럽, 일본처럼 국가 정부에서 하는 인증이 없을 때 국제적인 어떤 농민들이 난 유기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런 아이폼에 가입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기준을 지키는 것들을 우리가 아이폼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할랄은 또 별개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인증 제도에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유기예요. 유기가 기본에 바탕에 깔려 있어요. 단 축산물과 관련된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참수라고 하는 여러분들 용어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살아있는 채로 이슬람 종교인이 기도를 드린 고기만 유통되도록 하는 게 할랄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서 보신 세계 유기 인증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할랄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한민국의 인증은 위에 보시는 유기농과 오가닉 또는 무농약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이라는 말이 유기축산물만에 한정된 것으로 2017년 설충제 오염계란 사건 이후에 2020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항생제 축산물은 이제는 더 이상 친환경이라는 말을 붙이지 못합니다. 지금은 유기축산과 동물복지 이런 부분에서 한정돼서 이제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축산은 결국에 국제적 추세고 소비자와 그다음에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용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 유기농업의 현황 잠깐만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유기농업, 전 세계가 아니라 아시아만 따로 보셔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전 아시아에서 10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맥꼬라비긴 하지만 10위 안에 들어가고, 22년도, 23년도, 그러니까 작년 그 피불 연구소라고 스위스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는데요. 어쨌든 아시아에서 농업 총 생산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그래도 10위권 안에 들어가더라. 그 중에서 전체 농경지 중에서 위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2.5%를 유지하고 있고, 해가 가면서 조금씩 뒤로 밀려가는 모습들은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뒤처지진 않고 있다.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됐고, 하지만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를 보시면 농가소득에는 농업소득, 농해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이렇게 복잡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쨌든 25년도 농가소득 2.6% 예상해서 5,400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농업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농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5,400만 원, 6천만 원도 안 됩니다. 내 연봉도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다행인 거고요. 보통 5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앞으로 2033년이 돼도 6천만 원 되기에는 아직 멀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 2025년도 농업 총생산액을 따지니까 약 60조 정도 되고, 농가소득은 5,4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을 책임지고 농촌을 이끌고 가는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농가 호수는 좀 100만 명 정도 되고요. 농가 인구는 약 211만, 그러니까 100만 가구에서 211만이 됩니다. 그중에 65세가 벌써 50%가 넘었죠. 24년도 자료니까 50%, 절반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친환경을 받아라, 뭐 유기를 받아라, 뭐를 받아라, 뭐 하고 GAP도 받아라, 뭐 여러 가지 인증 제도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이거를 페이퍼워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농가분들이 점점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서류를 근거 서류를 어디서 맞춰야 될지는 이제 앞으로 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총 인구 중 농가 인구 비율이 4.1% 점점 감소되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인식이 점점 뒤처지고 있는데, 어쨌든 먹는 거는 좋은 거를 먹고자 하는 게 다 모두의 그 심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 농가 이 동향이나 전망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농업 부분에서 우리 전체적인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 한 60조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유구가 6조고요, 돼지가 9조 5천억이에요. 거의 10조 가까이 되고 있는 게 양돈업입니다. 근데 양돈 농가가 몇 농가냐면 5,500 농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이분들은 유지도 아닌 그 아주 상위 클래스예요. 죄송합니다. 이재용 우리 삼성 회장이 부럽지가 않은 분들이에요. 모던 300두면요 1년에 돼지 한 마리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0두면 모던 300두면 1년에 출하할 수 있는 돼지 곱하기 2.5 하면 되거든요. 2.5 회전.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면 딱 나와요. 한 40억에서 4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이분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죠? 아쉬울 게 없는 거죠. 냄새가 나는 게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경계 2조 7천억, 계란 2조 7천억, 우유 2조 4천억, 오리 1조 3천억. 거의 이 수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가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유구가 10만 농가가 넘었는데 지금 7만, 6만, 5만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돼지는 말씀드린 대로 5,500 농가가 안 되고, 유경계 딱 정해져 있죠. 하림 계열 아니면 그죠? 딱 계열화, 체리브로 뭐 이렇게 몇 개 계열 회사로 딱 정해져 있는데 몇 농가 안 됩니다. 산란계 농가도 2조 7천억을 하는데 한 1,000농가, 1,100농가 정도 될 거예요, 전국에. 그래서 축산 농가 다 해봐야 10만 농가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생산하는 게 대한민국 농업 총생산액 60조 중에서 한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표를 왜 보여드리냐면 2008년도를 기점으로 생산비에 있어서 크로스가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비용이 생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산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에서는 그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아까 농가들 평균이 5,5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이상 되는 축산 농가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좀 무슨 얘기겠어요? 이 부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죠. 1년에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도 못 버는 농가분들이 의외로 많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올해 이제 예산안 이제 확정이 돼서 나왔어요. 20조 천억이 돼서 작년 대비 거의 뭐 8%, 그러니까 7.4%가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가운 얘기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158억. 자, 20조 중에 158억이 들어갔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우리 현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 아실 거고요. 자, 단백질 공급은 이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신 내용들 그대로 있는 것들 참고로 봐주십사 하고요. 쌀 소비량 대비 육류 소비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중일 대만까지 포함해서 쌀의 소비가 감소되는 그 기울기로 따지면 대한민국 굉장히 급속하게 빠르게 가고 있어요. 아침 안 먹고 다니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거의 안 먹어요. 밥 먹자 그러면 밥 안 먹어요.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따라가요. 고기도 뭘 먹어요? 다 구이 위주로 가요. 삼겹살이나 이런 목살 이런 거 구이로 가지 뭐 탕이나 이런 찌개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찌개 살쪄요, 짜요, 어쩌고. 아 그래? 먹지 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참고로 보세요. 중위 연령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043년까지 제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농업 인구의 이런 노령화 지수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예요.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인증제도 오래됐습니다. 민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왔는데 2017년도 인증 업무 민간이야. 그러면서 이제 인증기관 등급제가 신설이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게 이제 1월 3일 날 MBC 뉴스 9시 뉴스에 딱 터진 거예요. 무항생제, 야 이거 다 정책의 실패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항생제 제로, 무항생제 고기의 진실이라는 거로 지금도 유튜브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 야 저게 정말 문제가 많네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그 당시에 인증관리과 담당 계장님이 전공이 축산이 아니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그 당시 협회장이었는데 질병 취약식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저희 같이 오신 우리 사무국장님이 그 당시에 소비자 단체 그 어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항생제 맞히죠. 동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축산을 합니다. 돈 벌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의 부분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가축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어쩔 수 없이 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저도 축산을 전공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질병 취약식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이 당시에 크레이에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름을 뒤로 미루고 요 표를 집어넣습니다. 요 표를 집어넣어서 앞으로 이렇게 가자 그랬는데 빨갛게 표시된 것들은 나중에 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건육이라는 말도 들어갔고 대한민국 제가 이제 NOPEU 자격 심사원 자격을 갖고 있는데 유럽에서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이 교육을 받을 때 농가를 방문했는데 얘네들은 건육 기간이 없어요. 1년 내내 젖을 짜요. 새끼 나면서도 젖을 짜요. 그러니까 평균 산유량이 25kg, 20kg에서 25kg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38kg, 40kg, 심지어는 60kg, 70kg까지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유선세포, 유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방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유기간이라는 걸 두고 그때는 우유를 생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넣어요? 항생제로 유독곡제를 막아요. 적곡제를 막는 거예요. 막아서 항생제를 주입해서 균이 침범되지 못하고 다음에 송아지 낳고 나서 우유를 짜기 시작할 때 그때 건강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친환경을 하면서도 똑같이 우유를 생산하라고 하는 우리네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 얘기하는 친환경과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친환경 분명히 다르다. 농담 속으로 그러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건유기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 들어갔어요. 권위계만큼은 질병 취약 시기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여기 소 같은 경우도 출생 후 3개월 이내예요. 뒤에 이제 왜 이 3개월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10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10개월 이내에 거래가 된 송아지는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송아지 유통되는 것들은 오늘도 충주 지역은 경매가 있었어요. 송아지 한 마리 415만 원 어쩌고 나왔는데, 어떻게 중요한 게 있어요. 6개월, 7개월 또 소를 안 빼요. 7개월, 8개월, 거의 9개월 되어야 송아지 경매장에 내요. 그 이유는 덩치가 커야 값을 제대로 받으니까 10개월 미만으로 법을 조정을 해놨어요. 그것도 지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친환경 우리 그 무항생제 이쪽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축산에서는 살충제 계란 사건이 2017년도에 터졌는데 굉장히 컸습니다. 유럽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유럽의 계란 소비량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대한민국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국내 살충제 오염계란 사태 여파로 우리 농장에 우리 유통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에서는 절대로 이 오염된 계란은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계란을 판매하지 않는 그런 사태까지도 오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바뀌어진 게 계란 그 난각 표시 사항이 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2017년 8월 15일 그 사태 이후에 18년도 4월 25일, 8월 23일 생산자 고유 번호에 사육 환경 번호 여기에 산란 일자까지 표시되게끔 계속 바뀌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이에요. 그러나 이게 시장으로 나가는 순간, 농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누구의 관할이에요? 바로 식약처예요. 식약처가 저 위에 있어요. 하늘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인증도 참 종류가 많은데 태동은 2007년도에 농진청에서 처음으로 이런 그 구성 요소를 만들고 그 개념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환경 보존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원 순환, 자연 생태계 유지 보존, 가축의 건강, 경관 보존, 경영 관리. 뭐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집어넣었어요. 경관 보존을 딱 보다 보니까 직불금 반환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30%가 넘어요. 그중에 친환경 직불금과 관련돼서도 반환하는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15%인가 이렇게 돼요. 친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안 할래, 힘들어서 못해 라고 하니까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다 소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내년도 예산할 때도 분명히 좀 개선이 돼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축산의 구성 요소는 이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2017년도 살충제 오염계란 사건 이후에 2020년도에 축산법이 개정 공포가 됐어요. 자, 그 개정 공포된 부분에서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제도를 없애려고 하다가 그걸 존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지만 차지하고 대한민국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항생제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를 활용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학비를 쓰지 않고 퇴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무항생제 축산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항생제 사용이 소비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전체 항생제 사용량 금액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그 통계의 오류인데 뭐가 있냐면 소들 등치가 커졌어요. 그 다음에 사육 두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돼지하고 닭, 그 다음에 수산과 관련해서 양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항생제, 동물용 의약품 생산량이 굉장히 많고 소비량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내용을 따지면 두당 항생제 소비량을 따지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숫자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잘 캐치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축산법 개정을 통해서 2020년 3월 24일 날 개정 공포가 돼서 이제는 그러니까 친환경의 무항생제 축산물이 빠지게 되고 우리가 직접 지불제라고 하는 직불금에서 무항생제가 빠지게 된 거예요. 빠지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아. 이걸 어디다 소비를 할까라는 부분에서 그 전에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지속 직불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속 직불금을 들임으로 인해서 유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당근을 계속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유기는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비싸졌어요.
그 비싼 걸 누가 소비하겠어요? 돈 있는 분들이 사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기 못 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축산 관련 인증과 지정 제도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이렇게 마크도 다르고요. 지자체에서 이런 안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요. 이건 전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친환경 깨끗한 농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많이 활용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 동물복지 축산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돼요. 1년에 4번 있어요. 축종에 따라서 하면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9월, 10월 달에 밖에 없어요. 저희도 동물복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교육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원하는데 딱 누가 했어요? 축산물 처리협회에서 했어요. 올해 2025년도는 이분들이 해서 9월, 10월 딱 4번 했습니다. 자, 동물복지 농장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교육을 우선 선해야 돼요. 선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못하면 동물복지 인정을 못 받아요. 이거 웃기는 거죠. 그죠? 상시, 1년 365일 교육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한편으로는 해봤어요. 자, 거기에 방목생태, 오늘의 메인이 될 수가 있겠죠. 해삽인증농자,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거기에 또 저탄소 축산물까지. 종류들이 많고 교육도 다 각자 받아야 돼요. 교육받는 게요. 1년 1월 달이 되면 새해 영농교육이라는 걸 또 받아요. 농민들은. 누구든지 다 받아요. 거기다가 그 친환경 하면 친환경 교육 받아야 되죠. 뭐 저탄소 하면 저탄소 교육도 쫓아다니면서 이런 교육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통폐합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 제가 그 맡은 게 50분이에요. 50분인데 이거를 50분 동안에 이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는데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뜬금포인데요.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이 딱 들어갔어요. 이게 언제냐면 2023년 10월 1일 날 시행되는 거로 됐고 일부 개정이 23년 6월 7일인데 뭐가 있냐면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나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뭐 안전 그 해썹을 받았거나 뭐 유기나 또는 무항생제를 받은 농가인 경우에 자 가축 질병으로 인해서 매물 처분을 당했어요. 보상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어요. 그걸 쭉 까나가다 보면 60% 이상은 못 가잖아요. 그러면 60%에서 확정된 금액에서 10%를 더 쳐주겠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 농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보상금이 하늘을 푼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10%를 더 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인증을 유지하면서 친환경의 유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보상금에서 확정된 보상금에서 10%를 더 쳐주겠다. 안 할 사람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 그 관계 공무원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요즘 계속 터지고 있어요. 뭐 계산에서도 터지고 보령에서도 터지고 하여튼 철새들이 내려와 앉는 데는 다 조류 독감들이 터지고 있어요. 심각하죠. 이제는 지자체 돈으로 이제 그 보상금을 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시설과 방역 관리에 뭐뭐뭐를 안 하면 다 이게 까나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50% 이상, 50점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50점 이상. 거기다가 2017년도 설충제 오염이라는 사건 이후에 산란계 농장은 CCTV 영상 저장을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보관하죠? 점수 까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일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보상금을 까나가는데 60% 이상 받는 농가들이 60점 이상 받는 농가들이 참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료는 정부에서 있는데 이거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제가 이걸 어디서 찾았지? 막 헷갈릴 정도로.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지고 저 구석탱이에 한참 찾아 들어가야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찾은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금 우리 앞서서 우리 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단가 인상도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5천만 원까지 당근 제시가 됐죠. 이 정도면 유기로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게 일반 현장의 목소리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축산도 여러 가지로 계속 당근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한우, 소 같은 경우는 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등급제와 연관돼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자, 축산 현황 제가 좀 간단하게 대한민국 무항생제 축산물하고 유기축산물 농가수를 비교를 해봤어요.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 만 20년이 됐지만 100농가를 못 넘어갔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107농가인데 계속 도돌이표가 돼요. 100농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요. 무항생제 농장 현재 8,000농가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뒤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시기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유기축산물 표로 다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2008년도예요. 2008년도에 유기축산물이 갑자기 늘었어요. 왜 늘어났나 봤더니 2011년도 남양주에서 아이폰 국제대회를 했어요. 이때 대한민국에 100농가도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인증을 막 줬어요. 그때 저는 인증기관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 그 12월 26일 날 인증서를 받았거든요. 162농가가 대한민국의 유기축산 농가였는데요.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100농가, 97농가로 쫙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 할 때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126농가까지 늘었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이 생기면 좀 늘긴 늘어요. 참 물리적으로 늘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늘었다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고요. 무항생제 축산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도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부실 인증 사건. 그래서 확 줄었어요. 2017년도 살충제 계란 사건이 있을 때 확 줄었어요. 2021년도 무항생제 축산물 이관이 되면서 이거는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늘었어요.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늘고 있고 현재 한 8,000농가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뉴스예요. 이마트가 보도자료를 돌려서 소고기도 이제 유기농으로 산다. 이마트에서 유기농 소고기를 갖다가 냉장육을 런칭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어제 것까지 12월 14일 날 보도자료를 돌렸는데 17일까지 유기농 소고기를 갖다가 세일을 했어요. 이마트에서 30톤을 했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마트 전국에 130개 매장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202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친환경 냉동 냉장식품 44%, 친환경 신선 가공식품 11%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마트는 옛날부터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전체 그 매출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소비다. 즉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친환경을 더 많이 사주더라. 그럼으로써 이마트의 매출이 5% 정도 늘었더라. 꾸준한 상승세. 그래서 우리 어디입니까?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 조사를 해봤더니 친환경 농산물, 이건 농산물이에요. 축산물이 아니죠. 더 안전할 것 같다. 건강을 위해가 70.6%예요. 내 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구매한다. 축산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비싼 가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쉬운데 제가 호주산 유기농 소고기를 보여드렸는데 호주에 얼마나 많을까? 이게 대한민국 친환경 유기축산물 인증받은 호주 농가들이에요. 약 44개가 있고 취급자가 11개, 55개예요. 이 중에 44개 중에 여기 보시면 사육두수가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도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그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상세 검색을 해보시면 98,000도 한 농장에서 거의 99,000도를 사육하고 있고 40,000도, 32,000도 농장 규모가 이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커요. 자, 땅 면적 얼마인가 보니까 숫자도 너무 어려. 평수로 따지니까 61억 평, 61억 평. 헥타르로 따지니까 단시 100만, 100만, 200만 헥타르예요. 여기에서 98,000도의 소를 생산해서 대한민국에 소고기를 팔아요. 유기소라고 해서 인증받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인증 준 게 아니라 ACO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서티피케이트 오가닉인가 하는 호주 인증기관에서 자기들 나라에 있는 인증을 부여한 거예요. 2025년도에 취급자 인증이 확 늘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수출 시장이 열린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 1조 넘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분들이 수입을 해요. 그래서 다 거기 그 인증받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해서 패키지로 팩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마트에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이거를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산자가 힘든 그게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는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유기축산물 품목별 인증 현황을 보시면요, 젖소 대부분이 젖소 농가예요. 대한민국 52 농가고요. 유구 호주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19개 농가. 제주도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돼지가 두 개예요. 달랑 두 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로 보니까 두 개 농가가 유기를 유지하고 있고 면양 대한민국 없고 산양이 4개 있고요. 재래산양이 하나 있고 물론 산지 생태 축산 인증도 아마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란계 27개. 그러니까 그 젖소 다음으로 산란계가 유기가 많아요. 쉽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다가 꿀이 있어요. 양봉 대한민국에서 유기 양봉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라 어려워요. 불가능. 왜? 직선거리 3km에 고속도로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뭐 개간한 데가 없어야 되고 지리산 천안봉에서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산장이 있잖아요. 산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호주같이 이런 넓은 땅덩어리에서 2개 그 업체가 유기 벌꿀 인증을 받았어요. 자, 유기 벌꿀은요, 인증 신청하고 1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받아요. 2년을 기다렸다 받아야 되는 게 벌꿀 인증이에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렇게 유기 건수로는 146건이지만 대한민국은 107. 농가 수로는 158농가지만 대한민국은 116농가가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이거 말씀드린 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법령 체계, 요거는 오늘이 워크숍이잖아요. 요 내용들 한번 쭉 보세요. 제가 뭐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개념도 있고 그러는데 법, 시행령, 시행규칙, 친환경 농업법과 그다음에 축산법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친환경, 유기축산물이고요. 하나는 축산법의 무항생제 축산물이에요. 이게 2020년 이게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행규칙이 뭐가 들어갔냐면 41조 2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대상해 가지고 요게 들어갔고요. 여기에 그 1항에 따른 인증 대상의 세부 사항은 우리 농가원장님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딱 박혔어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 농가원장님한테 밀어놨어요. 즉 우리 인증관리과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시가 있어요. 고시 내용이 참 많아요. 일일이 이걸 다 알려고 그러면 머리 쥐나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위임 규정과 이 세부 실시 요령, 무항생제 인증과 관련된 세부 실시 요령, 이게 2021년도에 다 개정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마트가 무항생제 축산물을 현재 인증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어요. 130개 그 이마트 매장을 갖다가 한 달 안에 다 할 수 있네요. 우리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현재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기 축산물을 갖다가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기를 썰어서 준다 그러면 이마트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취급하시는 분들이 유기 축산물도 취급하고 무항생제 축산물도 취급하겠다 그러면 인증을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법이 쪼개졌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돼 있고 교육도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다는 거고요. 잠깐 이것들은 자 우리 농가원 심사원들 양성자 교육할 때 요 교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증 절차는 간단하죠. 신청 서류를 갖다 농가가 신청해서 제출을 하면 이 인증 농가일 수도 있고 인증 사업자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이마트 그 업체도 될 수 있고요. 우리 이시돌 농장도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신청 서류 심사를 갖다 인증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가 완벽했다, 갖춰졌다고 생각하면 현장 심사 일정을 잡고 현장 심사를 가요. 그래서 현장 심사를 가서 적합하면 인증 적합 판정을 해서 인증서를 발급을 하는데 시판품 조사와 생산과정 조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정 조사는 저희 민간인증기관이 하고요. 유통과정 조사, 시판품 조사는 우리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구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은 우리 농가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민간인증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용어의 정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보시고요. 제가 쭉 넘어가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법은 우리 여의도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만드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이슈가 생기면 언론에서 터뜨리잖아요. 언론에서 나오게 되면 그 언론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와 이런 것들이 확 바뀌어 버려요. 자, 어떻게 매년 그 잘못된 인증 사업자들을 갖다 인증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 동안 2번 취소된 사람은 2년 동안 못 받아요. 근데 그러니까 무농약도 갖고 있고 유기농도 갖고 있는 인증이 2개 갖고 있어요. 동일인이. 그런데 동시에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재진입이 안 돼요. 2회 인증 취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못 받고요. 3회 인증 취소자는 5년 동안 재진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고의나 중과실로 합성 농약이 초과 검출된 인증 취소자는 5년 동안 친환경 인증을 못 받도록 제도적으로 벽을 세워놨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런 걸 자꾸 악용하시는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법이 이렇게 강화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한 규정 같은 것들을 뒀고요. 그래서 상습 위반자들, 그래서 상습 위반자 인증 신청 제한 강화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 제도, 최근 3년간 2회 이상 뭐 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과징금 제도고 새로 생겼는데, 자, 이건 친환경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항생제 축산물과 관련돼서는 과징금이 또 없어요. 이게 이제 그걸 잘 알으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간인증기관이나 우리 농가원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자, 시행규칙에 인증 신청서와 인증품 생산 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들 이렇게 요청하는 서류들이 딱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법적 서식이 되겠고, 대한민국 참 그 잘 돼 있는 게 인증 신청비를 안 내고 접수는 안 되게끔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감사 때 통장을 다 까요. 그래서 신청 날짜와 접수 날짜가 어떠냐, 통장 입금된 인증비가 들어온 게 언제냐, 이런 것들 다 해줘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관리 감독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사업장 경계면 표시 이렇게 명확하게 시행규칙 제10조에 남아 있는 이대로 신청서와 준비 서류들을 구비해서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우리는 그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첨부 서류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인증분 생산 계획서, 뭐 경영 관련 자료, 경계면 표시한 지도 이런 것들. 그리고 수수료까지 딱 들어가서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허가증이라든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증 이런 자료들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무항생제나 유기축산 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하나 예인데요. 사육두수, 사육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번지 대비 그다음에 사육할 수 있는 사육 두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는 근거 자료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에는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 복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통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축산 면적을 별도로 재서 그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그런 사진들을 갖다가 보고서나 이런 거에 다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부 실시령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많은데, 자, 대한민국에서 축산을 하면서 항생제 안 쓰고 축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까 2016년도 1월 3일 날 MBC에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질병예방관리 프로그램. 그래서 질병예방관리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 뭐냐면 뒤에도 이제 설명이 될 텐데요. 이런 요거는 이제 돼지예요. 임신돈. 양돈 하시면서 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백신 프로그램 또는 질병 프로그램 관련돼서 예방 관리에 필요한 약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구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닭이고요. 그래서 축종별로 다양한 이런 동물용 의약품 사용 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 입식 시기가 2020년 4월 10일부터 입식한 가축에 한해서 적용한다 그랬는데 고시 개정시까지 적용. 이게 2020년 4월 10일부터 즉 2025년 12월 얼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고시 개정이 안 되고 있어. 근데 어쨌든 법에서는 8개월령 미만이었는데 개선해서 출생 후 10개월 이내.
지침 내려온 걸 가지고 현재도 써먹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동물영양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축이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쓰게 되는 이건 다 부적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약을 쓰게 되면 처방전을 반드시 처방전 또 그 수의사 처방전 진단서를 갖추지 않고 쓰게 되면 이게 부적합이에요. 그래서 인증 지정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고요. 동물용 의약품이 첨가된 사료는 급여할 수 없음. 그러다 보니까 구충과 관련해서 주사 또는 탑드레싱과 관련된 뭐 그런 식으로 전문식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항생제로 가면서 그 살충제 오염의 사건 이후에 바뀌면서 그러니까 축산법으로 무항생제 축산물이 가면서 합성 농약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21년도 2월달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4년 5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축사 소독제와 해충 제거제 이런 것들 동물용 의약 외품 허가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고 잔류 허용 기준도 초과되면 안 되는 건 예나 지나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설출 이런 것들 물리적 장치 이런 것들로 해서 인증 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약품 사용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이외에는 쓰면은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리고 개체별 식별 표시하고 무항생제 같은 경우는 질병 취약 시기 이외에 약을 쓸 수는 있어요. 돈벌이잖아요. 그 손해를 보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개체들에 있어서는 인증기관에 그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무항생제 사육에서 제외가 됩니다라고 하고 개체별 식별 표시를 해서 비인증품으로 나중에 출하를 하도록 해놨어요. 이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화를 시켜놓은 부분들이 되겠고요. 심사원과 관련된 건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런 부분에서 출하전 잔류검사라는 게 있는데 요 1, 2, 3에 해당되는 거는 출하전에 합성농약이나 동물용 약품 검사를 하고 제출을 해야 그 다음에 인증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 보세요. 털, 축분, 사료 통해서 합성농약, 동물용 약품이 검출된 경우 이 부분은 살충제 오염계란 사건이 났을 때 산란계 농장에서 우리 농가는 직원분들이나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로 한 게 사료통에 농약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 분석기관에서 털과 축분에서 항생물질이 나올 수가 있고 농약 성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검사를 하자. 그래서 그게 안착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똥과 그 다음에 축분, 그 털을 갖다가 그 항생제 검사 또는 농약 검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털을 왜 하냐 그러는데 우리가 마약사범들 있잖아요. 마약사범들 뭐예요? 털을 다 밀어버리잖아요. 코털도 밀고 온몸에 있는 귓속 털까지 다 민대요. 털은 오래 가요. 그래서 6개월 전에 뭐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똥은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일주일에 네가 뭐 먹었는지가 똥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똥을 하든가 또는 털을 하는 거로 이렇게 검출된 경우나 질병 취약 시기에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근데 질병 취약 시기에 동물용 의약품을 거의 다 써요. 자, 한우는 거세를 하잖아요. 돼지도 거세하거든요. 숫돼지는. 그러면 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우리는 안 써. 그런 농가도 분명히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출하전 합성농약 또는 동물약품 검사 후에 인증기한에 제출을 하도록 의무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거가 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출하전 잔류검사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뭐 6개월 단위로 검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분 채취하는 모습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복을 입고 현장에 들어가서 퇴비를 축분,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처방전 예외 지정 뭐 이런 것들도 참고로 보시는데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뭐 브루셀라라든가 또는 구제역 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이런 등등 뭐 백신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하게 됐을 경우에 그건 질병 취약 시기 이후에 그러니까 처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증명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예외 규정이 되겠고요. 뭐 취급 의뢰라든가 인증심사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과거에는 인증심사원이 수거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예외 인정들도 해줬고 신청인이나 수의사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거나 또는 도축장에서 식육
검사원, 자체 검사원들이 또는 관계 공무원들이 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자, 그 2014년도에 우리 장관님이 오셨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이 무항생제 가공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무항생제 축산물을 좀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좀 열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6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무항생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없애려고 막 그 저 위에서 막 그랬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무항생제 축산물 원료 가공식품은 현재 인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인증 로고나 인증 명칭, 제품명, 주 표시문에 무항생제 용어는 쓰지 못하지만 원료가 이건 무항생제 축산 소고기다, 돼지고기다, 닭고기다, 계란이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래서 인증은 못 주지만 이런 표시는 가능한 부분들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교재를 쭉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법을 무항생제와 유기하고 이런 것들을 나눠 놓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 자료들을 갖다가 해 놓은 거고요. 그 출입구에 이게 이제 유기냐 또는 무항생제냐 또는 일반 관행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제3자가 봤을 때 아 여기는 친환경 유기를 하고 있구나, 여기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사육하고 있구나, 무항생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유기축산에서 그 어려운 점이 이런 부분들이라고들 우리 농가분들은 얘기해요. 유기 한우를 사육한다 그러면 사료 작물 재배지, 목초지 이런 것들이 두당 374, 또 젖소는 916평방미터의 목초지, 유기 작물 재배지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점점 이게 그 뭐랄까 유기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자급사료 기반을 갖추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유기는 수정란 이식 이런 것들을 현재 금지되어 있고요. 무항생제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가축을 입식하게 될 경우에 승인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증기관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하고 인증만 딱 뭐 돈 받고 인증 내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가축을 입식하면 입식 승인 요청서를 먼저 보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방접종 확인서라든가 초생추, 인수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팩스로도 받고 현장에서도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 같은 경우 이렇게 분양 받는 것들,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 예찰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환기간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요즘 많이 강화가 됐는데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강화가 됐는데요. 한우 같은 경우 입식 후 12개월 동안 최소 사육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입식 후 12개월 최소 사육 기간인데 이력제 시행에 따라서 사람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며칠 만에 하는지 아세요? 한 달이에요. 소는 며칠인지 아세요? 소 출생신고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력제가 돼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 공무원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5일이에요. 송아지가 태어나면 5일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축협에서 이표를 달러 와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포켓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표에다가 달아줘요. 몇월 며칠 날 태어난 송아지다. 이표를 달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소는 죽으면 이표를 남긴다고 그래요. 꼼짝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소도둑놈이 없어요. 소 도둑질을 해도 자기가 자가 도축을 해서 자기가 다 먹어야 돼. 유통했다간 크게 걸려요. 그러니까 소도둑놈이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이렇게 거세 등록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목초지 사료 작물 재배지 전환기간 1년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변경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농장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그러다 보면 그걸 관리 감독하는 것들은 주로 인증기관에 있는 소속된 인증심사원들이 하는데 과연 1년에 몇 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1년은 365일이잖아요. 52주잖아요. 그죠? 토요일 일요일 빼면 어떻게 돼요? 104일이 빠지는 거예요. 365일 중에. 그 중에 남은 220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날이 굳은 날은 못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건이면 되겠네. 그럼 널널하죠. 사후 관리를 무조건 1년에 생산과정 조사를 한 번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0농가 관리를 하면 400번을 가야 돼요.
하루에 두 농가는 가져야 돼요. 하나는 신규, 하나 그러니까 심사와 관련된 거, 인증 그 갱신과 관련된 거, 하나는 사후 관리를 뭐든지 매일매일 그렇게 가야 돼요. 하루를 제끼면 하루에 2건, 4건을 다녀야 돼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참 용하죠. 자, 사료 금지 첨가 물질도 있어요.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는 어쨌든 이렇게 딱 못으로 박혀 있어요. 다음 물질은 사료 첨가 금지라고 해서 허용 물질. 농업뿐만이 아니라 축산에서도 허용 물질이 딱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농업은 농업용수, 축산은 생활용수 기준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산란계는 예를 들어서 세척을 하면 먹는 물 기준이에요. 46가지 그 수질 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요. 생활용수는 20가지예요. 농업용수는 참고적으로 14가지가 되고요. 이렇게 질병 예방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약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바뀐 게 포도당이나 외형 초독제, 국부마취 허용 물질 중에서 사용 가능한 물질들이 여러 가지로 시행규칙 별표에 이게 좀 첨가가 돼서 좀 많이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동물복지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한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쭉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 목적 사용 시에 처방전을 농장에 비치하고 이런 행위들을 이제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예외 규정을 또 두어놨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대한민국 친환경 우리 유기뿐만 아니라 무항생제는 농가원에서 지침 사항들이 많이 내려와요. 뭐 기본 지침, 그래서 22년도 1월달에 배포했는데 법 이외에 지침이 있다 보니까 이 지침을 갖다 누락시켜서 보다 보면 이거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침까지 다 망라해서 공부를 해야지 인증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영양품 합성농약 사용 여부 조사 이런 것들을 다 따라서 해줘야 되고요. 동물영양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장 심사일 3개월 이내에 사후 관리에서 농약 검사 또는 항생물질 검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 심사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또 열어준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설명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영양품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현재는 148성분이고요. 우유는 102성분이고 합성농약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400 몇 종이 되겠죠. 그래서 MRL이 설정된 성분으로 검사 관리 필요성 있는 높은 성분들, 그래서 450 몇 종인가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한 50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략 비교 요약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취급자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마트가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기를 살 때 팩에 담겨 있는 고기를 사는 경우가 사실 대형 유통마트 외에는 사실은 정육점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이 고기 주세요, 저 고기 주세요. 그래서 얼마씩 썰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써는 순간에 이제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세척, 절단, 단순 처리, 포장하는 경우에는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인증품과 인증을 받지 않은 비인증품하고 혼합이 될 수 있는 교차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고 하는 게 취급자 인증의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밖에도 우리 축산과 관련된 것들이 있지만 사실 더더욱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벌크로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이 소분돼서 NOP, EU, 자스 이런 거 받은 것들은 NOP하고 EU는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미국 NOP 받은 거 대한민국에서 유기 마크 부착할 수 있거든요. 유럽에서 인증받은 거 대한민국에서 유기마크 부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소분했을 때 취급자 인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현재로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대한민국 유기마크를 안 붙이고 NOP EU만 붙여서 판다. 그러면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강화가 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 실시로 이런 것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좀 중복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무항생제 유기를 동시에 취급하는 사람은 2건의 인증을 각각 신청서도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제 사실 한 3분의 2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뭐 나머지는 저탄소, 이게 참 대한민국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다, 뭐 그런 부분이고, 농업 분야 가스 배출량, 축산 분야가 44%인데 실제 전체 따지니까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2.9%, 3%가 안 돼요. 우리 축산 부분이. 근데 이 농업 분야에서는 44.4%, 거의 45% 가까이 되더라는 부분이고요. 국내 축산 부분 정책 동향에서는 1992년도부터 그 역사적 배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엔 가가지고 약속을 했잖아요. 2050. 그래서 탄소 중립 계속적으로 그 부담이 되는데, 저는 이게 그 뭐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를 떠나서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농식품부에서 과거 2021년도 자료지만 2세 이상 한유고 저메탄설의 100% 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간다고 하면 탄소 중립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도 그 휴대폰에 계속 오는 건데,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방안, 그 질소 저감 사료, 그러니까 돼지나 닭과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가축 분야 활용, 생산성 향상, 일도의 지구를 살리자, 가축위생 방역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오는 것들이 되겠고요. 조기 출하, 요즘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27개월 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기 출하 좀 많이 진척이 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 하고 있고요. 요즘 축산 환경이 굉장히 빡빡해졌어요. 축산법에 의한 규제 50평방미터 이상 모두 허가제예요. 2016년 이후부터 다 교육을 매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농장에 소가 없으면, 소돼지 닭이 없으면 이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이 산란계 그 0.05에서 0.75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9월 1일부터 완전 100%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27년 9월 1일까지 2년이 유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임신돈, 군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임신돈 고정틀 사육 기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돼지는 앉았다 일어나다 그 자리에서 그 수정해서 분만 직전까지 그 케이지에서 커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된다 해가지고 2030년 1월 1일부터 이제 군사 그룹 피딩을 해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육 공간을 넓게 가져가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동물 복지를 생각한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법에 의한 규제 점점 강화지고 있고, 축산 규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이 앞으로 대안이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한우가 맛있는 이유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이고요. 별걸 다 도둑질 해가요. 정액도 도둑질 해가요. 뱃속에 있는 건 아니고 요즘 다 스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KPN, 그러니까 고능력 한우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저 얼마 전에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10,000원에 사서 1,000,000원에 리셀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스트로 안에 3,000원에서 10,000원이거든요. 이걸 갖다 몇 년 보관해서 이가 성적이 좋아지면 당근 마켓 있죠? 당근에 딱 하면 나온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 사가면 3,740만 원인데 3,600만 원을 할인해 드려요. 자, 이거 이제 증명. 내가 이런 정액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웃기는 거죠. 소 8마리 뺐는데 8천만 원이에요. 그죠? 부자예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그 희망은 있어요. 저분이 27개월짜리 가지고 저렇게 받으신 건데, 생산자, 소비자, 정부가 다 우리 합심해서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미끼를 좋은 걸 써도 고기가 많아도요, 제도가 불신이 생겨버리면 물지를 않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정책도 잘 세워야 되지만 이행도 잘 하게끔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같이 뜻을 모으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참 답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주어진 시간 50분인데 조금 오버해서 한 4분 정도 더 썼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